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5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사랑, 그 열정과 파괴의 속성. 잉글리시 페이션트란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자, 역사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디아의 왕인 칸다올레스는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시종인 기게스에게 아내의 벗은 몸을 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칸다올레스는 기게스에게 왕비가 매일 저녁 옷을 벗어서 문 옆 의자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다면서 그것에 숨어서 그녀의 몸을 마음껏 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마다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왕은 말한 대로 기게스를 숨겨줬고 기게스는 곧 왕비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등을 돌리자 기게스는 숨은 장소에서 빠져나와 살며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허둥지둥 나가는 기게스를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왕비는 곧 그것이 남편의 소행인 줄 깨달았지만은 부끄러움에 소리치지도 못했고 마음속 깊이 남편인 칸다올레스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날 왕비는 기게스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기게스, 그대에게는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 둘이 있는데 그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대에게 맡기겠다. 남편인 칸다올레스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든지 그게 싫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겠다. 그러면은 선택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도 살리고 아름다운 왕비를 취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기게스는 왕을 죽이고 왕비와 결혼해서 28년간 리디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제 강의를 듣는 또는 보는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와 신화를 접목하고 또 심리학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량이 너무 길어요. 요즘 분들은 호흡이 짧아서 15분을 넘는 강의는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막을 가로질러서 작은 비행기가 날고 대공포가 그 비행기를 향해서 불을 뿜습니다. 비행기는 불이 붙어서 추락하고 말죠. 한 명의 남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되고 다른 한 명의 여성은 이미 사망한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한 명의 남자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얼거버리는 상태가 되게 되죠. 한 명의 여성은 죽고 맙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는요, 안소니 민겔라 감독이 1996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 아카데미상 12개 부문에 올라서 7개 부분인가요? 수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웬만한 상은 다 휩쓸게 된 그런 명작입니다. 예전에 보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상을 당한 채 발견된 남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해서 잉글리시 페이션트, 즉 영국인 환자로 분류되어서 이태리로 후송이 됩니다. 한나, 즉 줄리엣 비노시가 연기를 했습니다.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종군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동료마저 지뢰 폭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그런 징크스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이름 모를 영국인 환자,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돌보게 되고 그에게 연민을 느껴서 수도원에 단둘이 남아서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때 한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게 되죠. 폭탄 제거 전문가인 인도인 킵 중이입니다.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커다란 폭탄이 발견되고 킵 중이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나의 곁을 떠납니다. 한나는 이번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하는 징크스를 믿게 되는데 다행히도 킵 중이는 무사히 폭탄을 제거합니다. 그날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영국인 환자는 사실 헝가리인 탐험가이며 지도 제작자인 알맛이었습니다. 랄프 파인즈가 연기를 했고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그는 국제지리학회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인 제프리 부부와 합류하게 됩니다. 알마시는요, 첫눈에 제프리의 부인인 캐서린,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연기를 했고 여우 주연상을 받습니다. 캐서린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륜이죠. 지도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갔던 길에 모닥불에 둘러앉아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씩 하자고 합니다. 이때 캐서린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오는 칸다울레스 왕과 기게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새로운 연인이 나타나 남편을 죽인다는 이 이야기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의 복선을 보는 재미가 있고 왜 하필 캐서린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인용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게 또 영화를 보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탐험하게 되면서 알마시와 캐서린은 우연히 둘만 남게 되고 둘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시도 둘은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게 되죠. 알마시와 캐서린의 사랑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게 되고 둘은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자신의 사랑이 언젠간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되고 그 예감은 적중하게 되죠. 알마시가 사막 탐험을 끝내고 제프리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제프리의 비행기는 알마시를 향해서 돌진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산산조각 나고 제프리는 그 자리에서 죽지만 캐서린은 커다란 부상을 입은 채 살아남습니다.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인 제프리의 보복이었던 거죠. 알마시는 부상당한 캐서린을 동굴에 남겨두고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중상을 입고 동굴에 눕혀놓은 상태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알마시는 캐서린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은 적국인 독일군에 협조하고
간신히 비행기를 구해서 캐서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어두운 동굴에 혼자 남아서 알마시를 위한 마지막 편지를 남긴 채 숨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알마시는 그 죽은 캐서린을 비행기에 태운 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비행기가 바로 대공포의 포화에 맞아서 추락하는 장면, 그게 바로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상을 입고 한나에게 보살핌을 받던 알마시, 둘은 서로 간에 연민을 느끼게 되죠. 알마시는 온몸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몰핀을 맞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일매일 알마시에게 몰핀을 주게 되죠. 어느 날 말이에요. 한나가 알마시에게 몰핀을 주려고 했을 때 손이 다 굽어서, 화상으로 인해서요, 굽어서 제대로 손가락도 펴지 못하는 알마시가 몰핀 여러 개를 한나에게 슬며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눈길을 보내죠. 그는 한나에게 사실 안락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울먹이며 여러 개의 몰핀 앰플을 따서는 그에게 주사합니다. 안락사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알마시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읽어달라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끼워져 있던 캐서린의 편지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사랑은 항상 달콤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랑은 인간에게 많은 고통과 불행을 자아내기도 하고 외로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때요? 사랑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사랑할 때 이런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질 수 없는 너. 내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놀랄 것 같아서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래도 잘하거든요. 여기서 또 잘난 체를 하는군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서 흔히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에 빠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쉽게 말을 합니다. 너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그러나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될 수가 없고 인간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고 돌발적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신은 큐피트가 맡고 있습니다. 큐피트의 화살을 맞게 되면 신이건 사람이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의 맹목성은 큐피트의 예측할 수 없고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큐피트의 화살로 가장 곤욕을 치른 것은 태양의 신인 아폴론입니다. 여기서 아폴론이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제우스의 가장 총애받는 적자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성과 합리성을 대표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자신의 아들 디오니소스는 멀리했지만 아폴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총애를 했죠. 이런 아폴론도 큐피트의 화살에는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아폴로는
큐피트가 아이나 가지고 노는 작은 화살과 화살통을 메고 다닌 것을 놀린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무슨 화살을 그 모양이냐?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다녀서 뭘 잡겠어? 사슴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겠어? 이런 아폴론 때문에 큐피트는 아폴론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단지 작은 화살 하나면 아폴론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큐피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큐피트는 아폴론에게는 애정을 일으키는 금 화살촉을 쏘게 됩니다. 그 화살을 맞게 되면 처음으로 보게 된 여성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아폴론이 화살을 맞자마자 처음 본 여성이 물의 신, 강의 신인 페네우스의 딸 다프네라는 요정이었습니다. 거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큐피트는 사랑을 거부하는 납 화살촉으로 다프네의 가슴을 맞춰버립니다. 당연히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지만 다프네는 납 화살촉을 맞았기 때문에 아폴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폴론은 사랑에 들떠서 다프네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스토킹을 한 거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폴론은 다프네의 뒤를 뒤쫓게 되었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점점 도망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프네가 아폴론에게 거의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인 물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땅을 열어서 나를 숨겨줘요. 아니면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마치자 다프네의 몸은 월계수로 바뀌고 맙니다. 낭패감에 젖은 아폴론이지만 곧 자신의 아내가 되지 못한 다프네를 기리기 위해서 위대한 장군들이 개선 행진할 때 그들이 이마에 월계수의 잎으로 엮은 화관을 얹으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또 아폴론이 대인이에요. 대인배죠. 너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런 나쁜 엑스 같으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다프네를 사랑했고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했으니까 월계수를 기리겠다. 그래서 월계수는 이후 승리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가 뭘 씁니까? 월계수로 엮은 화관을 쓰게 되잖아요. 예, 큐피트가 상징하는 사랑의 힘은 아폴론이란 이성과 논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인간의 뇌에는 변연계라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은 또 대뇌 피질이에요. 이 대뇌 피질은 변연계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변연계는 대뇌 피질과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변연계가 대뇌 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은 이성을 지배하지만 이성은 감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게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참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제가 이런 점을 얘기하고도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학적인 상식도 제공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논리적인 판단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은 또한 파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큐피트의 어머니이며 또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신이 누구예요? 큐피트의 어머니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꾼이죠. 남편인 아프로디테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죠. 하지만 사랑꾼인 아프로디테는 남편 몰래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불륜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자식들이 데이모스, 포버스, 하르모니아, 에로스입니다. 이때 이 아들들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데이모스는 걱정, 포버스는 공포. 우리가 포비아 할 때 이 포버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하르모니아는 조화, 에로스는 사랑입니다. 문자가 와서 여기서 끊고 다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자가 오면 제 얼굴이 화면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아프로디테가 전쟁과 파괴를 상징하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또 결합을 했다는 것은 사랑은 격렬함과 자기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의 결말은 바로 걱정과 공포, 즉 데이모스와 포버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네. 자,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관계가 그렇듯이 사랑은 금기를 터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아프로디테로 인해서 빚어진 금기의 파괴는 당사자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파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예가 페드라죠. 테세우스는 모험을 하면서 페드라라는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안티오페와의 사이에 히폴리투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폴리투스에게 페드라는 계모죠. 근데 이 히폴리투스는 젊고 미남이고 활동적이고 아주 강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즐거움을 경멸했어요. 사랑 그따위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이런 사랑을 경멸한 것에 대해서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는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랑이 어때서? 그래서 히폴리투스에게 벌을 주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국 아프로디테는 의붓엄마인 계모인 페드라에게 히폴리투스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페드라는 히폴리투스, 즉 자신의 그런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당연히 강직한 도덕성을 가졌던 히폴리투스는 그것을 거절하죠.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응? 어머니가 이러시면 되냐? 이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페드라는 자살로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자살하면 끝인데 이 사랑에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 유서를 남기게 되죠. 그 거짓 유서는 감히 히폴리투스가 자신을 유혹하려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인 테세우스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감에 치밀게 되죠. 그래서 페드라의 거짓 유서를 믿고 아들을 쫓아내고 죽음까지 내몰게 됩니다. 그 사랑의 비극적인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예로는 미르라를 들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제의 딸 미르라는 사실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저런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나를 숭배해야 되는데 얘가 별로 일을 안 하네. 이래서 미르라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는 아주 끔찍한 저주죠. 뭐냐면은
자신의 친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르라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죠. 이 근친상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밤에 몰래 아버지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결국 아버지는 자기를 유혹했던 여인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딸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붙잡을 무렵에 그녀는 미르라가 신들에게 자기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올려서 한 그루의 향기나는 몰약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프로디테로 상징되는 사랑의 파괴성은 대상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에서도 알마시는 친구의 아내인 캐서린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알마시가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죠. 여기서 화상은 상징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불타버린 그의 마음일 수도 있고 파괴적인 사랑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불꽃으로 인한 희생자는 알마시뿐 아니라 상대방인 캐서린도 포함이 되죠. 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프리일 겁니다. 아내의 배신 때문에 분노한 제프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 증오감을 동반자살로 표현하게 돼서 아내를 실은 채 알마시에게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추락사고를 일으켜서 자신은 죽게 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중상을 입게 되죠. 결국 사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죽고 마는 결과가 이 영화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파괴적인 측면은 그리스 신화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우간다 신화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인도의 신화입니다. 인도에서 사랑의 신은 카마입니다. 카마도 큐피트의 화살처럼 불화살을 가지고 다니는데 불화살의 끝에는 꽃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참 비슷하지요? 이게 신화는 말이에요. 이렇게 유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맞으면은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데 그 꽃의 향기는 감미롭고 가슴을 꿰뚫는 듯하며 거절하기 힘든 사랑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사랑의 신인 카마는 큐피트보다 더 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 모두 사랑의 속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카마의 다른 이름은 바로 파괴자, 정열의 줄기, 불타는 존재, 날카로운 존재, 속이는 존재, 즉 사랑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알마시가 불륜의 사랑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보편적인 사랑의 속성 말고도 그의 개인적인 측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도 저는 여기서 또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얼마 안 되는 단서를 통해 본다면 그는 탐험가이며 지도 제작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지도의 제작은 정확하게 지형을 탐색해서 오차 없이 문서를 남겨야 하는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을 필요로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을 그대로를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물의 정확성에 집착하는 성격을 가지다 보면 그의 감정적인 기능은 매우 억압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분출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을 휩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늦바람이 무섭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50대나 60대에 사랑에 빠지게 돼서 정말 뭐 직업도 그만두고 그 여자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이 없어요. 그 감정적인 기능을 억압했다가 그것이 분출되는 순간에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보면서 우리는 왜 불륜으로 인해 느끼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일까요? 그냥 애절한 사랑의 드라마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영화의 관점을 알마시와 캐서린을 통해서 풀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사랑을 순수하게만 볼 수 있게 이 영화는 만들었죠. 하지만 캐서린의 남편인 제프리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풀어갔다면 어때요? 치졸한 치정극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막이 또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받은 땅인 것이죠. 이곳에서 캐서린과 알마시는 만나고 사랑은 종말을 맺게 됩니다. 사막은 이렇게 불모지라는 부정적인 상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은 그들이 선택한 부정적인 사랑을 정화시키는 곳이기도 하죠. 사막은 말이에요. 서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았던 저주받은 땅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신이 현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막은 신이 현시한 신성한 곳이라는 그런 장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내가 박학다식한 거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이런 사막의 긍정적인 상징이 그들의 사랑을 도덕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된 거죠. 자, 줄리엣 비노시가 연기한 한나는 이 영화에서 비관적인 운명론자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징크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런 죄책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에 모두 타버린 60만 남은 중화상을 입은 알마시를 헌신적으로 간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마시와 남게 된 수도원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영화 속의 상징을 보면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자른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긴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불길함을 상징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진 원죄를 없애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알마시와 한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슬픈 상처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마시 몸이 불에 태워졌다는 것은 사랑의 파괴적인 측면을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은 어때요? 찌꺼기를 태워버림으로써 원초적인 순수를 회복하려는 정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상징도 있습니다. 알마시의 사랑은 많은 배신과 파괴를 낳았습니다. 알마시와 캐서린은 남편인 제프리를 배신했고 다시 알마시는 캐서린을 구하기 위해서 적국인 독일에 협력하는 배신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불태워진 알마시의 신체는 이제 보기 흉하지만 정화되어 버린 알마시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화된 사랑이 이제 사랑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한나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폭탄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사랑으로 얻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알마시가 계속 손에 쥐고 다니며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곁에 있었던 책이 등장하죠. 헤로도토스가 지은 역사라는 책입니다. 분명 이 책은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 헤로도토스가 누구일까요?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25년에 사망한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역사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역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우주는 우연과 운명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작가는 소품으로 등장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영화의 주제를 관객들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마시가 불륜의 사랑인 캐서린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불륜이 남편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그 시대가 전쟁 중이 아니었다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헤로도토스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연과 운명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면 어쩌면 너무나 정확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